좀 서봐. 턱짝에 서봐. 강사처럼. 어. 아 이거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여기는 있어. 자, 오늘 말 한마디 해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봐. 안녕하세요. 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인공지능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전우치 교수입니다. 다시 얘기해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왔습니다. 다시 얘기해봐. 다시 한번 얘기해봐. 안녕하세요. 저는 이즈리얼 오스트이고 실버에 있는 아이고 이제 나오고 있어. 잘 들리나요? 그럼 네, 인터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저리 가세요. 네. 가지 않습니다. 멋있어? 다시 얘기해봐. 안녕하세요. 저는 4차 산업 인공지능 나란 말씀이 중국에 살아 정으로 서로 해봐. 사못디 아니할 사이 나 이를 어여삐 여겨 사이로 28자를 맺기노니 사람 마다 하여 쉬 이겨 서로 주베 여기 지금 맨 뒤에 가서 앉아. 진짜 안 앉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 노트북 좀 갖다 드릴게요. 얘가 지금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원래 그 잡기 큰 소리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가느라고. 아니면 이거 말고 제가 교실에서 쓰는 핀라이트 있거든요. 그것도 상태 괜찮아요. 이렇게 좀 열린 공간에 쓰는 거. 뭐는? 방역 때문에 핸드폰 나눠주는 거 깜빡했어요. 갔다 오세요. 빨리 와야지. 일단 그거는 그냥 틀 잡아놓은 거고. 제가 여기 카톡하는 애들한테 문자 보냈고요. 그런 거 안 했어. 유튜브 하는 애들한테는 방송 콘sul 근데 콘술 안 해줬거든요. 오디오가 잘 안 들리면 끄게 된다. 아니 제가 원래 작성하고 있는 오디오가 가져가는데 근데 얘까지 연결해. 둘 하나를 쓰게 된다. 이렇게 울림이 있어서 울림을 잡아야 되는데 울리니까 울리 있어.
근데 애들이 들어오면 좀 괜찮거든요. 이게 지금 빈 공간이고 애들 별로 없으면 우리 좀 심한데요. 야, 얘들이 다 엄청 얘기하겠냐? 너가 그랬잖아. 야, 거기 가면 떨려서 자기 다 못하는 야, 그거 있는 애들 8명이 얘가 영어를 들지 못하는데? PPT 양말 사용하신다고? 말하지 마! 혹시 전우성 교수님 벌써 영어를 안 잠시만요. 아, 그렇게 해! 진짜 짜증나게. 야, 어쨌든 서영재 어제 그거 쌤한테 야, 나 그거 듣는 내용이야, 어제. 아니, 그 카톡 고백할까 말까는 나한테 얘기를 했거든? 코를 발라? 아, 너 어제 나한테 얘기했어. 그래, 써는 거. 아니, 내가 그냥 그 남자랑 그냥 헤어지고 너무 예뻐하거든? 정신 없어? 어떻게 생긴지 보여달라 했는데. 나도. 너가 먼저 선수 쳐. 너 먼저 보여줄게, 절대. 그러고 나중에 사귀다가 다시 윤주가 날 좋아해서 한번 본 거야. 너무 해봤어. 먹고 싶다. 몇번 왔어? 나 기계공학. 누가 빨리 데려다 줘. 너 기계공학 안 들어? 국어학원가? 어디? 수학 아니 그래서 어제 네 점수가 몇 등인데? 그건 말하면 안 돼. 그래? 그래 알았어. 너는 민지 점수야? 민지가 네 점수 아니야? 아니 등급 보고 깜짝 놀란 거 아니야? 몰라. 근데 나는 서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갑자기 눈이 커지길래 아 진짜? 아니 그러길래 도대체 아니 니도 놀라는 거야 도대체 세 명이가 다 잘해 누구 점수야? 아니야 진짜야 아니 진짜야 서진이가 솔직히 더 놀랐어 너보다 너는 그냥 얼굴에서 그런 거보다 하는 거 같은데 아니 니 점수야 진짜? 니 점수 보고 놀란 거야? 난 서진이 점수를 네가 대신 봐주면서 놀랐더라. 네. 그래서 저기 시간만에 들었어? 아니, 개수가 없다는 거야. 뭐가 달라져? 뭐라고 안 할게. 선생님이 내가 볼 때 네, 지금 여기 2층에 부장님하고 교감쌤하고 같이 계세요. 내가 해볼게. 근데 아니 내가 하는 것도 못해? 알았어. 근데 수만에 들었어 안 들었어? 수만에 들었어 안 들었어? 어떻게 들었어?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당황스러우면 다 근데 말 안 할 것 같아. 윤지 몰라. 아니 이제 보여주면 누가 어떤지 다 보인다고. 아니 근데 얘가
선생님 얘기 되게 무거워가지고 민지는 얘기하다가 민주는 어머 정민서 나도 몰라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가져올텐데 그럴 거 있어. 너는 채널 검색 그 뭐지? 유튜브 채널에 아니 진짜 정다은이 처음에 이거 얼마나 예쁜데 정다은 어디 갔냐 야 니는 장난이었어 실패했어 이거 모르냐 야 갑자기 기억나는 거기가 있잖아 거기 아 방석 제가 나도 갖고 가려고 이거 들어? 그것도 들어? 아니 그래서 어쨌든 내가 올라왔어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친구가 없어 했나? 아니 그리고 너가 우리 학교에 이거 이대로 생겼는 한국만에서 들려다가 올라왔나? 근데 인생견이 있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그거를 제가 너가 시간이 실행하니까 내가 주관이 그냥 너나 밖에서 소리 울리는 제가 하루에 진짜 미친 거 아닐까?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야, 진행해봐, 좀. 이거 지금 테스트 할게.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잘 들리실까요? 어디 가셨을까? 들리나요? 네, 근데 교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울리는 건 있는데 이 정도면 어제부터 그랬다. 이거 사인 다 잡아야겠는데? 네. 지금 여기 한 이름. 그다음에 본인. 지금 선생님이 강연자들이랑 강연 끝나고 만족도를 할거 나보고 그럴까요? 그럼 이따 끝날 때 너네 가려 엑스가 아침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상 없었다면지? 그리고 점심에 식사를 했잖아. 선생님도 뭐 한번 가기 싫은 것 같은데. 따로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그분이 가주셨는데 아침에 가방을 들고 계셔서 그냥 쓰면 되죠? 이거 모시고 오면 되죠? 네, 이제 선생님 잠깐 이거 사인만 하고 할게요. 시간은 딱 4시 반에 하도록 할게요. 아, 네. 5분 전이구나. 외국 관계님 오신 거예요? 네, 지금 저기 앞에 얘들아 시간은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1시간 강연인데 교수님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강연해 주시고 대학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질문 열심히 하고 너네 저자에게 바로 직감을 보낸 거잖아. 다른 기회 없잖아. 그래서 교수님께 궁금한 거 적극적으로 잘 물어보고 우리 리노스쿨에 소감문 작성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강연자 교수님과 잘 작성하고 나중에 거기에도 도움받으라고 선생님이 이거는 특별히 너희가 왔기 때문에 받은 자료야.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뒤로. 김나영 왔어요? 네. 권성찬, 소정진, 네. 이유신, 그다음 유민호, 그다음 송예원, 허시온, 상원이는 아직 안 보이지? 김상원, 그다음 송아린, 그다음 송아린, 그다음 박민지, 아 네, 이다영, 네, 그다음 송하빈, 안수민, 네, 그다음 이수연. 혹시 신청 안 했는데 지금 오게 된다. 한 명만? 유나 왜 1250원 안 갚았냐? 유나 지금 전에도 1250원 안 갚고 있다고? 지금 저기 명단이 15시인데 여기 14시인데 신경 지금 신청 안 한 친구가 한 명 와 있고요. 신청하고 2명이 안 와. 왔는데 잠깐만 기다려. 금방 시작할게. 오늘 광고해드리기 모여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찾아가는 과학관연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서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전선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멀리서 오셨으니까 강의 잘 들으시고 좋은 질문들 해주시기 바라요. 자, 소개드립니다. 뭐 마스크 벗고 해도 상관없을까요? 네, 교수님만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좀 전에 이제 제가 한 4시 정도 도착하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 다 이제 하교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하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신청해가지고
자, 이제 만나서 반갑고, 여러분들 이게 오다 보니까 제가 놀랐어요. 이게 대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너무 커가지고 학교가.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뭐랄까 좁은 학교 막 대부분은 이제 근래 학교는 좁은 학교 비좁게 사는데 여러분들 널찍한 학교에 있어가지고 좀 마음도 풍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이제 있는 대로 이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데서 이제 경기도 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찾아가는 과학경영이라는 것을 이제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강사로 속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매칭이 돼가지고 오늘 1시간 동안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제가 이제 그 정보가 이제 그 전공이라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주제 생각했는데 너무 이제 테크니컬한 것도 그렇고 너무 이제 이론적인 것도 그렇고 요즘 이제 딱 그 가장 이제 알맞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4차 산업과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소개받은 소비자 컴퓨터교육과 정우천 교수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이 보면은 학생들에게 유인물 다 나눠줬거든요. 이 선생님이 너무 자 그래서 저기 혹시 나중에 이제 여기 저 메일 주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진로나 여러분들 교대 초등교사 관심이 있으면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안내 드릴 사항 있으면 해도 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은 이제 이렇게 이제 4차 산업과 인공지능. 자, 4차 산업혁명 하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인공지능이죠. 또 인공지능 하면은 또 그 중에서 핵심이 기계학습. 기계학습은 조금 이제 좀 보다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이게 더 많이 부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또 핵심이 딥러닝.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4차 산업에서 핵심 인공지능의 핵심이 이제 기계학습의 핵심이 딥러닝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론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진로에 관한 얘기도 잠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원래는 이 인공지능 강의가 여러분들 교보나 그런 데 가면은 전부 다 조금만 들어가면 다 수학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수학 다 빼고 그림하고 이제 말로만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해. 자,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 이게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이해의 폭을 좀 넓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데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사실 시작은 저 개인적으로 한 10여 년 전에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용어 자체는 이제 2016년도 스위스 다보스에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 WEF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공식적인 용어가 등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4차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1, 2, 3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해보도록 하면은 여러분들 여러분 스마트하기 때문에 다 이제 이해하실 많이 배우셨을 줄 있는데 자, 1차 산업혁명. 자, 1차 산업혁명은 이제 영국에서 시작됐죠. 영국에서 시작됐고, 그 모태가 된 것이 이제 증기기관이죠. 증기기관. 자, 증기기관 여러분들 누가 발명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물어보면은 제임스 와트로 알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이 제임스 와트는 아니고 토마스 뉴코멘. 상식이니까 팩트니까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죠. 제임스 와트는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개량한 사람이거든요. 개량은 뭐예요? 먼저 발명한 것을 여유를 높인 사람. 엄밀히 말하면 이제 1705년도에 이 토마스 뉴코멘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사람입니다. 발명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이제 만든 사람이죠. 네, 그것을 이제 1769년도 약 한 60년 정도 후에 이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이제 열 효율을 높인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증기를 재사용해가지고 열을 높인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증기관 발명은 토마스 뉴코멘이 발명자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기계화의 시작입니다. 기계. 한마디로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 그전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물류 중심. 사람들이 못 타고 다녔어요. 1차 산업혁명. 이 증기기관 이 차가 나오기 전에는.
주로 뭐 한국에서는 소 타고 다니고 뭐 유럽이나 그런 데서는 이제 소비 영화 보는 것처럼 말 타고 다녔죠. 그러니까 소와 말 갈 수 있는 거리도 제한돼 있고 또 실을 수 있는 것 제한돼 있죠. 그런데 뭐 증기 기간은 이론적으로 물하고 석탄만 계속적으로 떼주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달릴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지경이 넓혀졌다는 얘기를 쓰죠. 자, 그래서 이제 기계화라고 볼 수가 있고, 자,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넓혀져 가지고 유럽과 이제 미국 넓혀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태가 된 것은 내연기관과 전기와 이제 내연기관. 내연기관이라는 게 뭐예요? 연료를 실린더에 넣어서 폭발이 되면 그 힘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 쓰이는 뭐 휘발유 엔진, 가솔,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젤 엔진 그런 것이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그 모태가 돼가지고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공장화를 바탕으로 이제 대량 생산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2차 산업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전기 공장,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통해서 공장을 세워서 대량 생산.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사람 보면 이제 흔히 카네기라고 그러죠. 뭐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카네기. 철강, 그렇죠. 포드, 자동차왕, 그다음에 벤츠, 독일의 자동차, 그런 사람, 그런 분들. 그래서 이제 이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단지 산업혁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그 사회적인 변혁을 일으켰다. 소위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 자, 빈익빈 부익부가 뭐예요? 부자인 사람은 계속 돈을 버는데 공장을 세워서 가난한 사람, 뭐 당시 용어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노동자 계급, 뭐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란 말이죠. 그분들은 이제 공장에서 저임금으로 또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착취당한다. 빈부의 격차가 커졌다. 굉장한 사회 문제로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이 참고적으로 세계사 시간에 배웠으면 1917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계사 시간에 지금부터 103년 전이네. 세계사 시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혁명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려요? 공산주의 혁명. 자, 공산주의라는 게 뭐예요?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빈부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이 해서 똑같이 분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떤 이상적인 사회인데 지금 공산주의로 남아있는 국가가 없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공산주의 결정적으로. 독재가 있어요. 독재도 그렇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제 4명이 모둠으로 작업한다. 그러면은 개별적으로는 열심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사람이 심리상 묻어가려고 그러잖아. 남한테 내 열심히 해봤자 결국은 뭐예요? 남 좋은 일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죠? 생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어떤 공산주의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3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조금 더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거고, 이제 시작 시기를 한 1980년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18세기에서 이제 19세기, 그러니까 19세기에서 20세기 이제 초라 그러면 이제 3차 같은 경우는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20세기 후반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이론이 있는 건 아니지만 1980년으로 보고 있다. 1980년이라는 것이 뭐냐면 개인용 PC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했거든요. 컴퓨터라는 것은 이제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건 이제 컴퓨터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일반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1980년에 애플이 이제 8비트 굉장히 지금으로는 허접한 그 게임용 PC를 만들면서 이 소위 말하는 정보화 사회라는 것이 열렸다. 자, 이제 정보화가 이제 3차 산업의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자, 정보화 사회는 뭐예요? 자, 기본적으로 2차 산업의 이제 큰 병폐가 빈익빈 부익부라 그랬는데, 정보화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 자, 3차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 한국의 뭐
미국으로 말하면 빌 게이츠가 있고 한국으로 말하면 뭐 안철수 씨 여러 분 이제 뭐 스티브 잡스도 있지만 2차 산업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을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공장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공장을 세우려면 이제 토지가 필요하고 토지가만 있어도 안 되고 노동자를 또 훈련시켜야 되고 모든 게 돈인데 3차 같은 경우 정보화에서는 뭐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앱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장비가 어떤 게 필요해요? 앱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잖아. 그냥 노트북 하나만 가지면 소프트웨어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간단한 소프트웨어 만들 수가 있다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다. 뭐 자동차 만드는 것처럼 복잡하게 공장을 세우고 뭐 노동자들 많으니까 똑똑한 사람 몇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 이제 빌 게이츠도 그렇고 그다음에 안철수 씨도 그렇고 그러면 정치하지만 다 언제 창업했어요? 이분들이 대학생 때 창업했다고. 빌 게이츠 하버드 대학 그다음에 안철수 씨는 서울대 의대. 돈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고.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을 했다. 근데 지금 뭐예요? 빌 게이츠도 그렇고 안철수 씨도 이제 굉장히 어쨌든 주식 많이 갖고 있으니까 부자다. 그 얘기는 뭐예요?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물려받은 부가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다고.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면 그걸 뭐예요?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누구나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 세계 이제 뭐 400대, 500대 부자, 뭐 이제 포브스 잡지에서 발표하는데 다 뭐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뭐야? 다 예외 없이 어느 산업을 하는 거야? 정보 산업, IT 관계됐다니까.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저커버그,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예요? 레리 페이지, 구글 다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설명할 건데, 이제 2010년을 이제 기준으로 삼고, 초연결과 초지능을 대표한다. 자, 초연결은 뭐예요? 조그맣게 보이는데, 모든 사물이 유선, 무선으로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사물과 사물끼리도 연결되고, 초지능은 뭐예요? 모든 사물이 지능을 가져서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다. 자, 1차 산업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기기관차, 2차는 자동차, 3차는 PC라 그럼 초연결과 초지능을 대표하는 어떤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 초연결 초지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여러분 스마트폰도 되고, 더 대표적인 것은 무인 자동차, 그죠? 무인 자동차. 위성이랑 통신하면서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람의 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잖아.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고 아니면 가고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한다.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다. 자, 그래서 저게 이제 보면은 사실 4차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보화의 연장이다. 자, 그래서 저게 여러분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자, 3차와 4차의 차이. 자, 3차와 4차의 차이. 사실은 이제 4차도 정보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설명할 수 있어? 3차와 4차의 차이. 자, 3차와 4차의 차이.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우리가 이제 천재 물리학자 이제 아인슈타인이 여러 가지 어록을 많이 남겼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분이 남긴 유명한 어록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어떤 이론, 어떤 원리를 내가 간단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그거는 그 원리, 이론을 이해 못하는 것이다. 동의하세요? 어떤 우리가 이론을 모르면 어떻게 설명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길어지잖아, 그지? 근데 이해하면은 간단하게 설명된다고. 마찬가지로 3차의 4차의 차이.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배우러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자, 3차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정보가 들어와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한테 와서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자, 이제 4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초연결 초지능은 정보가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기계가 와서 기계가 의사결정을 한다.
자, 3차는 뭐예요? 3차 제가 이제 방금 이제 좀 전에 자동차를 이용해서 왔지만 지금 이제 처음 오는 길에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왔다. 내비게이션에서 주는 무수한 정보대로 제가 이제 여기 차로 왔는데 때로는 뭐야? 바로 앞에 막히는데 내비게이션이 나보고 가라 그러면 나는 안 갈 수가 있단 말이야. 다른 데 택하고 뭐 막히는데 왜 내가 왜 가냐? 모든 것이 이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4차는 뭐예요? 무인자동차 사람이 뭐예요? 하는 일 그냥 앉아있는 거잖아.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또 그 다음에 뭐야? 알파고는 뭐예요? 알파고 이제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알파고를 만드는 어떤 데미스 화삽이 있어. 자, 이 사람이 뭐예요? 실제 바둑을 두냐? 바둑을 거의 못 둔다고 보거든. 자, 그게 그냥 뭐예요? 알파고가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했다. 이 모든 게 뭐예요? 사람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4차에서는 무인자동차라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듯이.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초연결 초지능, 하이퍼 커넥티비티라고 그러고 슈퍼 인텔리전스 두 개가 키워드가 돼서 요거를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면 CPS라고 부른다. CPS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그러니까 현실하고 이 가상이 사이버가 이제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구분되지 않는 것.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어떤 기술들이 인공지능이 물론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다음에 뭐 무인자동차, 드론, 가상현실, 번역기, 로봇, IoT라고 그러죠. 사물인터넷, 데이터 분석, 3D 프린팅, 나노, 바이오 기술, 에너지 저장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특정한 기술이 이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의존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융복합적인 기술이 많이 연관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4차 산업혁명에 이제 보면은 안 되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 제가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까지 있었죠. 자,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보면은 이 전반적인 특징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3차에서 4차 오는데 20년, 3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범위도 모든 산업에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동차죠. 제가 무인자동차 얘기했지만 자동차는 뭐예요? 사실 이게 기계공학적인 제품, 전자적인 제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요즘 이제 이재용이가 매년 간다는 미국 라스베가스 CES라 그러죠. 거기 보면 이제 자동차가 등장돼 있다. 자동차가 어느 순간 뭐예요? 전자제품이 된 거죠. 소프트웨어에서. 그래서 모든 제품이 어쨌든 간에 이제 서로 이 정보에 이제 연관돼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타고 효과도 굉장히 이제 모든 산업 제품을 이제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있고 낙관적인 전망. 일단 비관적인 전망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냐면 주로 이제 일자리를 많이 뺏기고 있죠. 일자리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뺏기는 것이 이 창의적이지 않은 직업.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일을 조금 도와주는 대표적인 게 이제 보험 설계사, 그다음에 텔레마케터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면은 요즘 이제 없어질 일자리 중에 하나가 이 해설가, 번역가가 필요가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들 팝하고 이제 또 뭐 네이버에 있고 구글에 이제 또 번역기 있지만 옛날에는 번역기가 너무 허접해가지고 말이 안 됐는데 요즘은 너무 정확해. 그러니까 뭐예요? 한글 갖다 붙여서 하면은 바로바로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가공을 필요 없이 그냥 쓰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정교해졌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자리가 이제 양극화되는 현상, 창의적인 직업들, 그러니까 예술가라든가 사람의 인성을 다스리는 교사 이런 것들은 아직도 유효하지만 단순한 일들은 다 없어지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 고용 관계에서도 파악을 하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뉴스나 언론에서 보면 이 비정규직이 이제 날이 갈수록 증가한다.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쁘게 보면은 이제 특정한 일자리가 없는데 장점이 사실은 더 많죠.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상시 고용하게 되면 임금도 많이 주고 보험료도 많이 나가는데 필요할 때 고용하게 되면 조금 지불하고 또 피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일 나갈 필요 없이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내가 뭐예요? 나머지 시간은 가족하고 친구들과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가 있는 자, 그런 것들 이 비정규직이 앞으로 굉장히 이제 증가되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낙관적인 전망은 이제 새로운 파라다임이 몰려오면 항상 이제 좋은 점들 그 좋은 점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공유경제다. 공유경제. 자, 공유경제라는 것은 뭐예요? 공유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공유경제는 뭐죠? 내가 남아도는 자원 그 남아도는 자원이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물건일 수도 있고 그거를 뭐예요? 필요한 사람한테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에어비앤비. 내가 남아있는 방을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또 우버. 한국에서는 지금 불법이 됐지만 내가 남아도는 쓰지 않는 자동차를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도 좋고 환경 보호에서도 좋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실 방 하나도 없는데 힐튼 호텔보다도 뭐예요? 가치가 더 크다. 힐튼 호텔은 전 세계적인 체인망이잖아요. 근데도 더 가치가 높다. 자, 이제 공유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점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데 제로 마지널 코스트. 이걸 이제 이렇게 부르기. 경영학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한계 비용. 자,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어느 회사에서 공장에서 새로운 제품을 하나 추가할 적에 드는 추가 비용을 의미한다. 하나 새로운 단위를 추가할 적에 내가 택시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뭐예요? 택시 한 대를 추가로 이제 구입하게 되면 택시값 뭐 3천만 원에다가 기사 월급, 보험료 뭐 여러 가지 값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공유경제는 뭐예요? 에어비앤비나 우버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한계 비용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한계 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한계 비용은 쉽게 말하면 인터넷상에서 회원 하나 가입시키는 거거든. 에어비앤비가 뭐예요? 방이 실제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버도 차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차가 있는 사람하고 차를 필요한 사람은 매칭만 시켜주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회원 가입시키는 비용 이게 한계 비용입니다. 인터넷상에서 회원 하나 가입시키는 비용 얼마 들어요? 제로잖아, 제로. 그것도 뭐야? 내가 스스로 와서 가입되기 때문에 자, 한계 비용 제로. 그러니까 뭐예요? 드는 비용 없이 소위 말하는 공익임산설이라 그러잖아. 그냥 무제한으로 이 증식이 가능한 이런 것들. 자, 이 정도로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제 인공지능의 개요를 이제 말씀드리면 자, 인공지능의 정의. 자, 인공지능도 이제 뭐 여러분들 뭐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정의가 많이 나오는데 학술적인 정의 다 필요 없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공지능은 뭐예요? 기계로부터 만들어지는 지능. 기계가 스스로 만드는 지능을 인공지능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지능은 뭔가? 어떤 존재가 지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사실을 학습하고 어떤 현상에서 사고고 언어라는 것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말로 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능을 갖고 있다는 어떤 존재는 학습을 한다는 거죠. 학습을 한다. 학습하는 존재. 지능이 있어요, 없어요? 지능이 있지. 있죠. 우리가 미로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미로에다가 놓고 처음에 1시간 빠졌는데 미로 자꾸 넣을수록 빠져나오는 시간이 짧아지죠. 강아지 지능이 있었어요. 강아지 지능이 나도 지금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가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아침에 나가려고 그러면 맨날 따라 나와. 그래서 내가 이제 공 하나 딱 던져주고 쫓아가는 동안에 휙 나와버렸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성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나올 적에 현관이 지키고 있어. 공 던져줘도 따라가지도 않아. 이제 안 먹는다고 학습을 한다 이거지. 자, 이제 볼 수가 있고. 다음 이제 인공지능의 학문적인 기초는 자, 인공지능은 전통적으로 이제 전산학의 이제 하나의 분야였는데 인공지능이 지금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1이죠? 고1 이제 나중에 대학교 진학할 적에 인공지능 학과 가려고 그러면 인공지능 학과가 있어 없어?
검색해 보면 없어. 왜? 인공지능은 지금 특정한 하나의 학문으로 속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 과학에도 속하고 수학, 철학, 사회 뭐 다 여러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가 인공지능 했다 하면 뭐예요? 인공지능의 일부를 한 거지 다 커버할 수가 없다. 굉장히 방대한 학문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인공지능의 지금 연구하는 영역은 크게 이제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스템. 자, 이 중에서 여러분 4가지 중에서 가장 뭐예요? 지금 현재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하기 쉬운 분야, 접근하기 쉬운 분야가 어떤 분야인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또 예. 자, 이제 결론을부터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자, 무인자동차가 그렇잖아. 뭔가 이제 날라오면 뭐예요? 돌이 날까, 뭐 큰 물건이 날라오면 쓰고, 뭐 그냥 눈덩어리가 날라오면 뭐예요? 맞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인간처럼 행동하는 거죠. 나머지 걸 잘 생각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처럼 생각하는 시스템은 어때? 인간처럼 생각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면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파악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 사람이 사람 생각을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다고. 자,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뭐를 의미하냐면 로봇 판사를 의미한다. 로봇 판사가 있어 없어? 영화에만 존재하지 않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로봇 경찰, 로봇캅 같은 게 존재해야 되는데 실제로 존재해 안 해? 없잖아. 영화에만 존재하고. 이 이성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 와 계셔가지고 지금 뭐야 어떤 학생이 지금 졸고 있다. 내가 그 학생을 나무에서 깨우는 게 이성적이야? 그냥 피곤 맞은 것만 해도 고맙다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이성적이야? 모르잖아 이거는. 그죠? 이거는 이제 사람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튜링 테스트라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 자, 튜링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이 알람 튜링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봤어요? 어떤 영화에 나왔어? 이미테이션 게임.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나왔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큰 2가지 업적이 있죠. 한 가지 업적은 뭐냐면, 이분이 24살 때, 그러니까 영국의 천재적인 그 수학자거든요. 현대 컴퓨터의 어떤 이론적인 기초를 만들고, 그러니까 뭐 지금 돌아가는 모든 컴퓨터는 이분이 제안한 이론에 만든 거고, 그 다음에 2번째 사실 더 유명한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암호, 이니그마라 그러죠. 그걸 해독하는. 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보트라는 잠수함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무서운 무기다. 왜?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 다음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뭐예요? 수중 전파를 탐지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대충 나타나가지고 파괴하고 가고. 도저히 알 수가 없었는데 독일의 암호, 유보트를 이니그마 해독을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결정적으로 이끌었다. 자,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업적이 뭐냐면 튜링 테스트. 이제 이거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튜링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어떤 기계가 인공지능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해주는 기준이거든요. 테스트다.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여기 여자가 있고 여기 사람이 있고 기계가 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문자로 대화한다. 그래서 저게 이 기계가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으려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선 내가 지금 사람하고 대화하는지 기계랑 대화하는지 혼돈이 되면은 구분이 안 되면 이 기계가 인공지능이라고 인정을 받는다.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미국에 전화해서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전화 받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거든. 한국 사람에서 뭐예요?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그럼 나는 뭐예요? 미국 사람하고 착각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원어민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거. 또 다른 예는 자, 알파고가 지금은 은퇴했지만 온라인상에서 60번의 대국을 인간하고 줬다. 익명으로. 근데 뭐예요? 60국을 그러니까 알파고를 상대한 60명의 사람은 사람하고 두는 줄 알았다고. 왜? 사람처럼 바둑을 두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접근 방법은 공학적인 것. 무인자동차로 말하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이건 이제 비교적 쉬운 분야죠. 공학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인지과학적. 얼마나 사람과 비슷하게 행동하는가. 여전히 어려운 분야가 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 이제 이건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1943년도에 최초의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인공신경망이 제안이 됐고, 발전기, 그다음에 좌절기, 중흥기, 산업화, 신경망으로 이게 어떤 뭐 모든 어떤 학문이 그렇지만 부침을 겪었다. 자, 그러면서 2006년도에 이르러서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중간에 여러분들 전문 용어들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결론만 얘기를 하면 자, 인공지능이 이제 사실 1943년도인가 거의 80년 됐는데 인공지능이라는 얘기가 이제 사람들한테 다가온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알파고 2012년도죠. 그때 이제 다가왔는데 왜 그랬냐? 이제 간단하게 비유로 말씀드리면 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자동차로 얘기하면 인공지능이라는 자동차가 먼저 개발이 됐다. 근데 뭐예요? 자동차가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다녀봐야 되잖아. 근데 연료가 개발되지 않아서 그냥 자동차는 그냥 모형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연료가 이제 개발이 되니까 그때부터 다녀보니까 이제 어떤 성능도 내고 문제점으로 비약적으로 발견된다. 그 연료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고속 연산 장치라고 흔히 부르는 우리가 이제 GPU, NPU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CPU는 들어봤지. GPU, NPU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그 인공지능을 하려고 그러면 빠른 데이터 연산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받쳐주지를 못하다가 이런 비약적으로 연결 처리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연료가 개발된 그러면서 뭐예요? 하면서 보니까 자동차 이제 도로 주행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발견하고 개선해서 발전되고 계속 이제 발전이 됐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는 이제 전산학의 모든 분야 하나하나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제 기초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활용되는 분야도 다양하다. 자연어 이해부터 패턴 인식, 전문가 시스템 등등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기초를 두고 또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죠. 자,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알파고 때문에 많이 됐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많이 활동을 했죠. 딥블루라고 그래서 이제 알파고 이전에 정확히 20년 전에 당시 세계 챔피언 이제 미국계 사람이죠. 데릭 카스파로프를 이겼다. 이건 체스거든요. 체스. 자, 이제 바둑보다 체스가 경우의 수가 커요, 작아요? 바둑보다 훨씬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이 정확히 20년 전에 이제 무너졌고, 이게 바둑은 뭐예요?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하다고 해서 사람이 이제 영원한 승자인 줄 알았는데 알파고도 이제 이 이세돌을 물리쳤죠. 자, 이렇게 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 화성에서의 탐사, 어떤 작업을 하는데 순서,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하고 등등등 그런 것들. 우주선 작업, 굉장히 정교하게 이제 딱딱딱 맞아떨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ARS, 음성 인식하는 거죠. 자, ARS 같은 경우도 뭐예요? 인공지능. 음성 인식을 너무 정교하게 하잖아요. 옛날 어떤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 어떤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 나같이 이제 이빨 없는 사람은 말 조금 세는데 다 잘 알아듣는 것. 그만큼 이제 정교하게 언어 처리 많이 이제 발전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세 번째 주제 이제 기계학습 넘어가도록 하면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흔히 부르죠. 자,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학술적인 정의는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라고 그러죠. 학습기에 넣어서 학습 모형을 만들고 그 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를 주면 학습기에서 통해서 어떤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고 그래서 패턴을 생성이 돼서 모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 인식을 했다. 갓난아이가 크면 부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낯이 익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얼굴을 무수히 보여준다. 훈련 데이터. 자, 그럼 학습기, 어린아이가 부모 얼굴 보면서 부모나 아니냐 스스로 이제 학습해 가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모델이 생성이 돼서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오면 울고 부모가 오면 반기고 그런 모양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또 기계학습의 또 다른 조금 더 어려운 정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정한 태스크 T를 수행할 적에 성능 P, P는 퍼포먼스의 약자가 되는 거죠. 경험 E, 익스피리언스를 보이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태스크 T와 성능 P에 대해서 경험 E를 학습했다고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서 PB체를 인식한다 그랬을 적에
태스크는 뭐예요? 필기체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거고, 성능은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 건가. 학습 경험, 그거에 어떤 정확한 분류한 세트가 될 수가 있다. 자, 이건 뭐 여러분 몰라도 되고요. 자, 그랬을 적에 모든 기계학습, 이건 사실 뭐 딥러닝, 이따 말씀드린 딥러닝이 똑같은 건데, 모든 머신러닝 기계학습은 두 가지 단계다. 처리 단계와 판정 단계. 처리 단계는 쉽게 하면 훈련하는 단계고, 판정은 글자 그대로 뭐예요? 어떤 걸 줬을 때 판정을 하는 것.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뭐야? 시험 다 끝났을 텐데 중간고사. 중간고사를 잘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중간고사 잘 보는 것은 판정 처리 단계고, 사실은 뭐예요? 중간고사 잘 보는 건 결과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 공부 열심히 할수록 뭐야?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거지. 이 처리 단계. 처리 단계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앞에서 열심히 했으면 판정이 잘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딸기, 사과, 귤을 판별한다. 그럼 앞에 뭐예요? 처리 단계에선 무수한 딸기, 사과, 귤 사진을 보여주죠. 애매한 것도 있고, 뭐 썩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애매한 이미지 하나 보여주면 그것이 뭐예요? 딸기나 사과나 귤을 판정한다. 그러니까 이 미지의 이미지를 잘 판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처리를 많이 할수록 유리형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기계학습은 크게 이제 보면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데이터에 따라서 지도학습과 비지도, 문제에 따라서 세기 분류, 리그레션이라고 그러죠. 분류, 클러스터링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용어 설명이에요. 이건 지도학습, 영어로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입력 데이터가 이제 정답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스팸이죠. 스팸 필터링 어떻게? 이미 뭐예요? 모든 메일은 스팸이냐 아니냐 이미 기준이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스팸이냐 아니냐를 분류를 해준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도학습이 되는 거고, 비지도학습은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 그냥 뉴스를 주면 그 뉴스가 어디서 분류할 거냐. 예를 들어서 뭐예요? 요즘 뭐 손흥민 날리고 있는데, 손흥민 축구선수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다. 맞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손흥민이 여자친구 사귀는 건 어느 속해? 스포츠에 속해? 아니면 사회면에 속해? 연애에 속해? 좀 애매하죠. 선수는 스포츠 선수인데 여자친구 사귀는 건 사생활이잖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신세계 백화점이면은 1년에 오는 백화점을 분류해라. 기준이 없어. 그럼 어떻게? 남성이 여성을 할 수도 있고, 거주지에 따라 할 수도 있고, 금액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알아서 이제 데이터만 주고 하는 것. 비교학습이 이제 사실 어려운 분야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따라서 회귀 분석,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숫자로 주는 것. 그러니까 주가 예측, 날씨 이런 거 숫자로 이제 어떤 판별해 주는 거. 이건 이제 기계학습에서 이게 좀 쉬운 분야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분류, 어떤 기준을 주고 기준에서 기냐 아니냐 판정해 주는 것. 스팸이냐 아니냐 이 기준에 따라서 왼쪽에 속하면 스팸이 아니고 오른쪽에 속하면 스팸이고, 영어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링도 사실은 이제 뭐 덩어리 그런 뜻이죠. 요거는 아까 말했던 어떤 비지도 학습에서 구매자를 분류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무수한 이 점들이 있다. 그러면 요거를 뭐예요? 묶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저게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요건 지금 어디에 속할 것인가? 소위 말하는 중심거리라는 걸 따지죠. 그래서 여기와 중심거리가 제일 가까운, 아마 이제 여기로 분리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특정한 기준이 주어지지를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적에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기계학습 다 이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근데 기계학습이 이제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보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보면 이제 크게 이제 분류를 하면은, 첫 번째는 규칙 기반. 영어로 이제 룰 베이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룰 베이스.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 있다. 지금 규칙 기반 인공지능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규칙 기반 인공지능은 예를 들어 바둑을 두거나 주로 게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백한 규칙이 있죠. 규칙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 머신러닝은 이 규칙 기반이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머신러닝이 탄생될 수밖에 없는 게
규칙 기반의 한계.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컴퓨터로 처리하는 작업들, 월별 매출, 상품 제고, 학생의 여러분들 시험 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 채점해서 학계 내에서 평균 내서 그 동수를 매기고 동수에 따라서 일정은 A, 그다음에 B 이렇게 C 주겠죠. 이 모든 순서가 명확하다. 그 순서를 사람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순서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별걸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 규칙 기반 인공지능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기계학습, 머신러닝이 등장하는 배경은 뭐냐면 처리 순서를 우리가 줄 수가 없는 것들, 주기가 너무 복잡한 자, 앞에 있는 과일을 보고 사과라고 인식한다. 여러분들 조금 이따 이제 집에 갈 적에 버스 정거장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룩 마주치고 있다. 자,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젊은 사람인지 나이 드신 분인지 어떤 순서에 의해서 판단해? 그냥 순간적으로 판단하잖아. 딱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 오늘 상사가 아니라 오늘 담임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므로 분위기를 보면서 조용히 지낸다. 딱 보면 담임 선생님이 오늘 뭐야 저기압인지 뭐 좋은지 알 수가 있는데 기분 나쁜지 아닌지를 설명을 하면 또 설명은 안 되잖아, 그죠? 딱 보면 알기는 아는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대학 가고 이제 뭐 취직 가서 이제 여러분 소개팅 하는데 자, 상대방 만나서 사랑에 빠진다. 한눈에 반한 거죠. 한눈에 반했는지 뭐 여러분 뭐 가면 딱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왜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지 반했는지 설명을 하고 그러면 또 설명은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일정한 어떤 패턴에 의해서 내가 그 안에 드는지 아닌지를 판정해 주면 되는 규칙으로 우리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통적인 처리, 순차적 처리, 이건 이걸 규칙 기반 인공지능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프로그램이 주고 이 프로그램이 사람이 지시한 규칙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기계학습은 뭐예요? 이런 학습 모형, 어린아이가 뭐예요? 부모 얼굴 학습하듯 하는 그런 것들은 부모가 어떤 규칙을 주는 게 아니잖아. 애가 스스로 이제 하기 때문에 모형을 만들고 처리를 한다. 이런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기계학습의 학습 개념은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데이터를 주면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내가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2, 4, 4, 8, 7, 24, 50. 자, 딱 보면 뭐예요? 두 번째 수는 첫 번째 수의 2배가 되는 거죠. 그거를 무수한 주면 이런 데이터만 주면 뭐예요?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출력이 입력이 2배를 줘서 그래서 3을 주면 6이라고 응답할 것이고 8을 주면 16이라고 응답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따로 뭐예요? 두 번째 수는 첫 번째 2배라고 안 하더라도 데이터만 보고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통적으로는 데이터와 규칙, 이 규칙을 사람이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이 뭐예요? 머신러닝 기계학습에서는 이 규칙을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데이터를 주면 스스로 패턴을 뽑아가는 것, 규칙을 스스로 만드는 개념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마지막 주제인데요. 자, 이제 딥러닝. 자, 딥러닝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기계학습이 있고 기계학습에서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있는데 인공신경망의 특수한 게 있으니까 딥러닝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머신러닝과 딥러닝 사이에 이제 인공신경망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머신러닝의 이제 특수한 분야로서 그러니까 사람의 두뇌를 흉내낸다. 자, 인간의 두뇌 여러분들 이제 생물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뭐예요? 무수한 신경세포가 이제 있다. 그 신경세포를 우리가 뉴런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뉴런은 뭐예요? 하나의 정보 처리 단위가 된다. 자, 입력에서 이제 하나의 그 뉴런은 수상돌기에서 입력 전기 신호를 받아들여서 세포체에서 처리를 하고 축색 또는 축삭이라고 부르고 있죠. 어쨌든 상관없어요. 전속으로 하면 시냅스를 통해서 다른 뉴런으로 출력을 하는 뉴런이라는 하나의 정보 처리 단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뇌가 이제 어떤 그런 그 방식 그걸 이제 정확하게 흉내를 냈는데 자, 인공신경망 정확하게 이제 이걸 이제 뉴런으로 나타내면 노란 거를 입력층에서 받아들이면 은닉층 히든 레이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해서 결과를 출력층으로 내보낸다. 정확하게 이제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임의의 층, 임의의 어떤 뉴런, 뭐 노란 걸 뉴런, 뭐 노드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임의의 뉴런에서의 값은 어떻게 하냐면 이전에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뉴런, 노드의 값과 여기 보면 가중치라 그러죠. 여기 지금 이 화살표에 있는 가중치가 있어서 각과 가중치, 각과 가중치, 각과 가중치, 각과 가중치를 곱해서 여기다가 이제 쏴주는 게 되겠죠. 소위 말하는 활성함수라는 것을 만든다. 활성함수를 만든다.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공신경망은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력층에서 받아들인 값을 은닉층에서 계산을 해서 출력층으로 이제 이 내보내는 그런 어떤 역할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수학적으로 보면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여러분들이 시간 제한도 있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뇌랑 인공신경망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뇌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인공신경망이다. 용어 차이만 있는 거죠. 자, 그랬을 적에 이제 딥러닝은 뭐냐면 이제 딥러닝은 하나의 어떤 그런 그 방법론이고, 그러니까 이 딥뉴럴넷이라고 그러죠. DN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의 이제 특수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딥뉴럴넷이라는 것은 뭐냐면 DNN이라고 표시되는 것은 이 은닉층의 개수가, 그러니까 인공신경망 중에서 은닉층이 이제 여러 개인 것, 그거를 따로 우리가 이제 DNN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DNN은 뭐냐면 이 심층신경망은 인공신경망의 특수한 케이스죠. 특수한 케이스가 뭐냐면 은닉층의 여러 개, 그만큼 고도의 뭐예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런 그 처리를 하는 것. 여기에 적용되는 방법을 이제 딥러닝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나가기 앞서서, 자, 알파고도 사실 딥러닝이고 딥러닝 많이 하는데 왜 자꾸 딥러닝 하냐 이거예요. 딥러닝이 단지 뭐예요? 인간의 뇌를 따라 해가지고 딥러닝을 사람들이 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원숭이든 상관이 없고 딥러닝을 지금 이제 뭐냐면 많이 하는 이유가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성능이 좋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 딥러닝이 뭘까? 이 좋은 성능, 좋은 패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거. 알파고에서도 보여줬고 영상 인식에도 그렇고 특히 연음 패턴 인식, 음성 인식, 영상 인식에서는 딥러닝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다. 그만큼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은, 자, 우리가 인공지능, 머신러닝, 신경망 균형이 관계, 요건 이런 포함 관계 되는 거죠. 인공지능은 이제 룰 기반이 있고 머신러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머신러닝,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을 포함하는 거죠. 머신러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경망, 인공신경망이고, 인공신경망의 여러 가지 중에서 딥러닝. 여기 요 포함 관계가 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성능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딥러닝의 방법, 우리가 학습을 한다 그러는데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수학 없이 말씀드리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닉층에서 뭐 가중치 계산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제 출력층에서 나왔죠. 근데 예측값이 있고 실제값. 자,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수능 공부할 적에 모의고사 여러 번 보죠. 봤을 때 여러분이 뭐예요? 실제 뭐 예를 들어 300점을 예상했는데 280점이 나왔다. 뭔가 지금 뭐예요? 예측이 빗나간 거지. 그럼 뭐야? 소위 말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복귀하는 거지. 앞에 이전의 값을 뭐가 잘못됐나 복귀를 한다. 바둑으로 말하면 복귀한다. 그래서 복귀해가지고 요 가중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야? 수학이 약해서 전체적인 점수가 낮으면 수학을 더 하는 거고, 뭐 과학은 점수가 높으면 더 상대 내버려 두고. 그래서 이 예측값과 실제값을 최선으로 뭐에 줄이는, 이걸 이제 손실함수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줄임으로 인해서 이걸 이제 이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을 이제 한마디로 역전파,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된다. 결국 뭐야? 그러니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많이 보면 볼수록 뭐야? 그만큼 여러분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걸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딥러닝도 결국은 뭐야? 데이터가 적으면 이게 안 된다. 모의고사 한 번 봐가지고 판정 안 되는 거죠. 모의고사 많이 볼수록 결국은 무수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10분 좀 남았는데, 딥러닝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컨볼루션 신경망. 자,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이제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합성곱이라는 거죠. 합성곱. 합성곱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전기 신호를 합쳐서 하나의 신호를 만드는 건데, 컨볼루션 신경망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보면 그 펫 이미지 인식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컨볼루션과 풀링, 컨볼루션 풀링이 결합이 돼서 출력으로 간다. 이 컨볼루션 층은 뭐냐면, 컨볼루션 레이어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지를 인식을 할 적에 이미의 이미지에서 국소적인 부분을 추상화, 일종의 대표값을 만드는 거죠. 대표값을 만드는 컨볼루션. 그다음에 이제 풀링, 이걸 이제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풀링은 그 대표값을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최대값으로 해서 통합하는 것, 풀링.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연결되죠, 선생님? 제가 지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되네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이 CNN 같은 경우는 이제 요 X1부터 X9까지가 특정한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려고 하는 이미지가 있다. 그걸 9개 부분으로 X1부터 X까지 9까지 나눴다. 그럼 W1하고 W9 요걸 커널 또는 마스크라 그러는데, 요거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서 만든 값이거든요. 그래서 W1, X1, W2, X2 해서 W9, X9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의 대표값으로 쏴주는 거죠. CNN 같은 경우. 자,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 그러면, 자,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보면. 자, 이게 조그맣게 보이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요 이미지를 판정을 하는데, 지금 뭔지는 몰라요. 언뜻 보면 좀 작게 보이지만, 토끼 같기도 하고, 사슴 같기도 하고, 낙타 같기도 하고, 뭔지는 모른다. 이미지는 뭐예요? 좀 전에 그 노란 부분, 커널로 해가지고, 이런 그 퓨처맵이라는 거. 퓨처맵은 이제 대표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물을 판정할 적에, 이것이 우리는 순간적으로 뭐라는 걸 알지만 기계는 알 수가 없잖아. 어떻게 판정하냐면, 퓨처맵, 여기 이제 판화에 그린 것처럼 되는데 대표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앞에 걸어오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정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은 도움이 안 돼요. 뺨에 있는 중앙에 있는 부분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 판정할 때는 뭐야? 입술이라든가 눈가 주름 몇 가지만 보면 뭐야?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정하고 나이 드신 분인지 젊은지. 그러니까 이 대표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동차 지나가는데 무수한 이미지가 오는데 그걸 다 언제 어떻게 해석을 해? 대표 이미지로 빨리 만들어서 요것만 갖고 바로 판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 딥러닝은 이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데, 이제 치명적인 약점, 사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게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 데이터가 조금은 성능이 나오지가 않는다. 자, 이제 알파고 예를 들어서 뭐야? 알파고가 마지막에 뭐야? 이 쇄도를 구단 두기 전에는 셀프 대국을 뒀다. 셀프 대국 됐다는 건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가 있는데, 국가대표 훈련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대표, 고등학교 대표랑 훈련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무임하게 약한 상대니까. 그러니까 뭐야? 국가대표 훈련할 적에 셀프 대국은 뭐야? 청백전으로 둔 거거든. 자체적으로. 그게 사실 더 의미 있잖아, 그죠? 마지막에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충분해야 된다.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성능의 이제 결정적이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해 여러분 오버피팅이라는 얘기 이제 들어봤을 텐데, 오버피팅이 뭐냐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서만 돌아가고 데이터 외에 어떤 값을 주면 전혀 인식을 못하는 그런 문제. 결국에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은 튜닝 개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튜닝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더 많은 데이터 넣어줘서 뭐예요? 더 많이 학습하는 것. 그게 이제 유일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가? 자,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가? 폭성탈출 영화 봤어요? 저는 차라리 원숭이가 사람 지배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아. 원숭이는 사람을 있잖아. 근데 예. 그 가만히 인공지능이 만약에 개발이 되면 그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찬반이 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 했는데, 자, 이거, 자, 그래, 예, 강한 인공지능, 학생은 좀 저기하네.
자, 이거를 이제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하죠. 자, 이제 영어로 이제 테크니컬 싱귤레러티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강한지능이 등장하는 시기, 이제 보통 이제 2045년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여러 학자들이 2045년, 25년인데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을 앞서가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 시점은 뭐예요? 기술적인 특이점, 테크니컬 싱귤레러티는 2045년에 주장하는 건데 가능할 것 같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학생 말대로 뭐예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앞서서 사람이 통제가 안 돼요. 저 생각엔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미래학자들 사실 이런 얘기는 이전에도 있었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쥐가 사람 정복하고 쥐가 번식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쥐 사람 우리 정복했어요? 정복 안 당했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사실 보면은 좀 저 개인적인 생각에 이거는 인공지능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건데 이 보면은 그 뭐랄까 너무 이게 과장이 많이 돼 있어. 그러니까 물론 그 뭐랄까 특정한 영역에서 알파고처럼 특정한 영역에서 사람을 앞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둑처럼 또는 체스나.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 종합적으로 사람이 뭐예요? 아까 내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시스템은 불가능하다 했잖아. 그건 저는 좀 요거는 25년이라는 것은 이제 멀지 않은 여러분이 뭐 30대 후반 정도 되는 나이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존재는 해. 근데 그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는 않을까 싶어. 인간이 그렇게 마음대로 정복당하는 존재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퀘스천 마크야. 나도 장담 못하고 여러분들 장담 못하고 나는 그때 없을 수도 있어. 여러분은 살아있으니까 뭐 상관없고.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지나치거나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자, 이제 2분 남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인공지능이야. 이건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인공지능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다. 인공지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학문에 이제 더 이상 속하지가 않는 거거든요. 모든 영역에 다 스며들어야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마스터할 수도 없고 대학 가서 특정한 영역만 전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야.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국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식 투자할 적에 뭐야? 인공지능으로 한다는 거야. 어느 게 더 유리하다는 거야.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한 인공지능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향후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 그럼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인공지능 전문가가 된다. 관심 있다. 좋다 이거야. 현재는 그러면 배경 지식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수학이고 여러분들 교보 가가지고 인공지능 취업사 보면 예외 없어. 몇 장 넘기면 다 어려워서 못 봐. 왜? 수학이 너무 많이 나와서. 통계, 미분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 이런 거 다 대학교 가서 배우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프로그래밍 중에서 파이썬 언어. 근데 여러분들 뭐야? 정보 시간 별로 없잖아.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그죠? 따로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따로 배울 필요 없어요. 그냥 대학교 들어가서 배워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제도권에 남아서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고등학생으로서 인공지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냐? 없어.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민공통교육과정이라고 그러잖아. 국민공통교육. 그게 뭐야? 여러분이 농업을 하든 낚시를 하든 골프 선수가 되든 기본적으로 군대 들어가면 뭐야? 똑같은 훈련 처음에 왔잖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은 기초 공부만 그냥 작업, 권투 선수로 말하면 달리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기술적인 거 해봤자 뭐야? 기초 체력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숨가쁘게 달려갔는데, 자, 이제 좀 혹시 학생들 질문 있나? 아까 좋은 질문 했고. 여전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부정하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론적으로는 가능은 해요. 불가능한 건 아니죠. 강한 인공지능. 혹시 다른 질문, 뭐 진로와 관계돼서? 자, 그러면 질문 하나는 안 버려준다.
오늘 계속 남겠네. 혹시 뭐 교육대 교사 관심 있는 학생이 있나? 이제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디 가면은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뭐 초등교사 상관없어. 이제 여러분들 그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묻는데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가장 중요한 거 공부도 중요한 거 공부는 나중에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나중에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면 학생들을 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을 좋아하는 거. 언뜻 보면 뭐야 여러분들 학생들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사람 간의 관계는 뭐야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학교 고등학생들이 이제 골목에서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고 있다. 선생님이 뭐야 그냥 지나가면 돼 안 돼? 지나가면 직무유기잖아. 그 학생들 그러니까 혼내서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을 좀 사랑하는 마음 그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에 또 다른 없이 질문들 질문과 연결해가지고 너무 여러분들 뭐 착실하게 잘 들어주셨는데 확인이 또 없어? 박사 학위 같은 거 따라가면 몇 년 정도 되나요? 보통 이제 석사 대학교 마치는 건 4년이고 석사 2년이고 박사는 이제 개인의 능력마다 틀린데 한 4년 5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 안 가고 쭉 공부한다 그러면 30대 초반 정도. 잘 들었습니까? 사실 질문이라는 것도 좀 자기가 이렇게 미리 공부하거나 거기에 좀 깊이가 있어야 질문이라는 건데 오늘 오래간만에 학교 수업만 듣다가 이런 수업을 듣다 보니까 질문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네요. 자, 오늘 수고해준 선생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